안녕하세요. 주간 손재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이라는 곳에서 돈관리 교육, 상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창작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돈관리에 대한 아마 강의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화무쌍해도 너무너무 변화무쌍하죠. 이런 시대를 그 안정적이지도 않은 이 창작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노심초사, 마음이 힘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환경이 또 이제 변화무쌍하니까 이제 더 변화무쌍하게 사는 우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회도 뭐 위기도 많을 수 있지만 기회도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돈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과연 안정된 직업이란 게 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더 가시화된 것은 안정된 고용은 이제 없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했던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 슈퍼 을로 살아남자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창작자 여러분들은 프리랜서나 어쨌든 고용 구조를 가져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이제 대등한 계약을 하거나 해야 했을 때 약간 이제 팩트에 기반한, 경제는 숫자고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을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간 명심을 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첫 번째가 이제 노후입니다. 노후의 기술. 노후가 뭐예요? 안 해. 나 못 해. 이거를 이제 면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술. 프리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계약된 분량의 일의 양이 이만큼이고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막 이것저것 막 들어와요. 뭐 대부분 칭찬을 얻고 들어오죠. 당신한테 일을 시켰더니 너무 깔끔하게 잘해서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뭐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서 더 해줍니다. 좋은 얘기인데 칭찬을 하는 사람을 째려보고 믿지 말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다 들고 와서 하다가 제대로 못했을 때 욕먹고 막 이런 문제들은 다 내 몫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좀 커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제 하나가 뭐였냐면 과제 분리라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내 경제, 내가 돈 벌고 내가 돈 쓰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족도 연결돼 있고, 뭐 내가 뭐 사귀는 사람도 연결돼 있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연결돼 있고, 이 내가 버는 돈들이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고민도 내가 이렇게 이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민해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일이겠으나 그분이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도 이렇게 같이 밤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족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과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 버거운 문제들이 정말 내 과제인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 저 일 하면서 유능해져야 하다 보니까 이제 100% 이제 일을 이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30%만 하자. 그래야 나머지 70%를 남들하고 같이 하죠. 혼자서 100%를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은 이만큼도 못하네, 쟤는 맨날 늦게 오네, 뭐 이런 어떤 불만들에 쌓여서 이 어떤 파트너십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문제일 때는 내가 100%를 다 하고 있는지 혹시 있는 게 아닌지 남들에게 뭔가를 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뼈아프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하게 일을 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남들 일까지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업무적인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때, 팩트에 기반해서 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말로 막 의기투합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서로 서로의 결정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한을 정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한을 정해야 뭐 하기로 했는데 왜 저렇게 불성실하냐라는 주관적 평가를 좀 넘어서서 일이 진행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성향이 100명이면 100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고용구조로 이제 막 약간 어그로 끌고 가는 거는 이제는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프리랜서 계약자로서 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등성을 의미하는 거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할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건지를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문서화, 뭐 예를 들어 녹취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기기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필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실제에서는 어떻게 그게 발현되는지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창작자분들은 사실 월급 받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뭐 꼬박꼬박 어디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런 현금 흐름의 구조, 즉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가 이제 이런 그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 총 매출이 보이시죠? 매출이 있어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매출 밑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어요. 카페를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은 카페 운영비, 그 다음에 그 커피 만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차 만들고 하는 게 재료비, 그쵸? 그 다음에 뭐 저 꽃을 하시는 분들은 매장 운영비, 그 다음에 꽃이나 이런 것들이 재료비가 될 것이고, 뭐든지 구조가 약간 크게 단순하게 보자면 운영비와 재료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장이 없다, 매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몸으로 한다 하는 경우에 차량, 뭐 그로 인해서 뭐 발생되는 통신비 이런 것들이 운영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내가 이제 컨텐츠, 바느질 하시는 분들, 소잉 하시는 분들은 바느질 키트 이런 게 재료비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매출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기본 운영 경비와 그 다음에 재료비가 얼만지가 빠져야, 그쵸?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빼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상담하고 코칭하다 보니까 여기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지금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있는 건지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 정도는 좀 알아야. 근데 왜 이제 이걸 안 하나 봤더니, 매출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막 급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아, 나 이거 마이너스가 분명히 엄청 크게 났을 텐데,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는 대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는 뭐 약간 총 매출을 이제 기준을 1,000만 원을 뒀고요. 1,0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거기에 운영비가 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한 300 들어가서, 아, 이렇게 빼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이 200이구나. 여기까지 산출이 일단 돼야 돼요. 그죠?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돈이 3가지로 나간다 이겁니다. 야, 첫 번째 보면 예전 과거 시점에 쓴 돈이죠. 대출을 갚는다. 옛날에 쓰고 지금 갚고 있다. 그다음 현재 시점에 쓰는 돈이죠. 지금 지출이 발생되고 있다.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미리 쓸 돈을 모으는 것이죠. 저축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서 돈이 2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얼마 갚는지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막 학자금 대출이다, 뭐 내가 창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월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례에서는 한 80 나간다고 봤고요. 현재 지출로 1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0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흑자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균형, 맞는다. 요 세 가지, 대출 갚는 거, 현재 지출을 쓰는 거,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를 다 더했을 때 현재 소득과 같다가 수지 균형이에요. 수익과 지출의 균형이 맞는다. 총 매출부터 이렇게까지 돈의 흐름이 내가 머릿속에 있다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죠.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있을 리가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되죠. 매출도 집계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고정적으로 경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보험료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알아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이 지금 운영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뭔가 그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를 뭔가 좀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 단계에 있으신 분이나 이미 많이 운영해 오셨던 분들도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 반성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성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하다면 이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가 이거 예를 들어 뭐 어떤 소잉 키트 같은 거, 뭐 바느질 키트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곰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내가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지? 하면서 가격 책정에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죠.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곰돌이가 시중에 얼마에 팔리지? 이런 것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얘를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단가라고 하죠. 제품 단가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얼마의 마진율, 이익을 넣어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감가상각이 엄청 큰 그런 뭐 차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거를 하겠지만 곰돌이 인형 하나 만들겠다고 제가 무슨 단가 분석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 책정을 주먹구구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냥 시중에서 한 3,000원에 판다 그러면 나도 그 정도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얘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3,000원 정도인데 얘를 3,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게 뭐 팔면 팔수록 이거는 뭐 손해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취미 활동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비용에 도대체 이 곰돌이 인형을 만드는데 비용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처음에 세팅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곰돌이 인형을 만들고자 이제 공방을 차렸다 이러면요, 공방 차린 비용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보증금을 얼마 내고 월세는 얼마 내고 권리금이 있었고 뭐 없었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인테리어를 또 싹 깨끗하게 화이트로 했네 그러면은 이거 인테리어 비용, 목공은 얼마 들었고 뭐 가전제품은 얼마 샀고 하는, 내가 이 장소를 세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하나하나 그냥 적어 보는 거예요. 뭐 에어컨 설치는 중고로 했고 뭐 자전거도 필요해서 샀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보셔서 그거 내역을 한번 이제 엑셀 파일이나 엑셀 잘 못하시더라도 그냥 기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라는 걸 하면 고정 비용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얻으셨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료 같은 게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 막 다 들어갈 것이고 보험이 들어갈 것이고 화재보험 이런 거 거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안 이게 울리고 문 열리지 않게 하고 이러는 보안이 요즘에 또 필수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인건비, 그쵸? 내가 일하면 뭐 내 인건비, 그 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내역들을 잘 모르겠으면 한번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매장 없는데 그러면은 뭐 그걸 때문에 자동차 운영하고 계시면 자동차 운영 경비 뭐 이런 것들,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업무용일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핸드폰 비용 같이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 아까 재료비 같은 것들 있죠. 뭐 고민형 만들면은 천 뭐 이런 걸 거고, 꽃 꽂이 하면은 꽃 같은 걸 거고, 뭐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빵 재료 이런 걸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만 있다고 물건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산이 돼야 그것이 비용 조사가 됩니다. 나는 아직 창업을 안 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동종 업계에서 뭐 하고 계시는 분, 예를 들면 카페를 창업할 생각이다 이러신 분은 카페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예, 이런 거 얼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면 그 운영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 하시겠죠? 그러면 뭐 내가 방법을 써야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좋은 카페, 제가 보기에 이 카페 인테리어와 운영 방식에 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하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뭐 하루 체험 삼아 이제 알바비를 안 받고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일을 좀 해주면서 상황을 보면서 물어봐도 되고,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비용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단가를 책정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를 하시고 놓치시기 쉬운 부분이, 다들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게 이제 비상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용 조사를 해도 늘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출 중에 대부분을 내가 이제 비용만 빼고 내가 다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이 중에 몇 퍼센트든 금액이든 내가 정해놓고 약간 적립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이제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뭐 재료에 파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까지 사실은 고정비용에 넣어버리기도 해요. 아예 뭐 적금을 드는 것처럼 아예 빼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일단 표를 보면서 이제 비용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에 기반해서 어떻게 단가를 책정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요,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자, 지금 창작자 분들께 본인이 직접 업무 프로세스를 짜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 그 다음에 무슨 일 해 하는 식으로 업무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내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재료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획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누구냐면, 이게 그 소잉 키트라고 그래서 바느질 하는 거를 이제 DIY로 팔려고 키트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 창작자를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소잉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바느질 키트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를 한번 짜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짜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단은 2마를 기준, 한 번 사면 뭐 2마를 사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2마를 사면 이게 한 5개 정도의 팩이 나온다라는 이제 기본 어떤 전제 하에 디자인 및 패턴을 해야 되고,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단과 부자재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디자인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라벨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CS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순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아야 인건비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도 그냥 우리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최저인건비가 예를 들어 뭐 7,500원이다, 8,000 얼마다. 최근에 결정된 게 8,720원인가 그렇죠? 그거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3시간이면 26,160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뭐 1시간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거를 다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8만 7천 원 정도가 표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단가다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5개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5개를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한 키트당 단가가 3만 7천 원이 나오니 이거 3만 원에 팔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한 단가가 3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가 개념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요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를 팔려면 가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사진도 찍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를 장소를 대여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 제품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보정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은 그거를 외부에 맡기면 이제 외부 비용이 되고 자기가 다 하면 이제 자기 인건비로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봤더니 뭐 이렇게 돈이 어떻게 저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아는 후배하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랑 다 책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한 번에 5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 생산 단위가 100개예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그래서 100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단가가 개당 단가가 한 2,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계산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진짜 가격은 뭐예요? 37,000원 아까 나왔던 거랑 이 장소 빌리고 촬영하고 해가지고 제품 홍보까지 만든 것까지 합쳐서 2,000원까지 같이 더하니까 약 한 4만 원 정도가 이 키트 하나당 이제 단가가 나온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하자가 이론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금액이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런 게 다 단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자기가 이걸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양식을 나눠드리질 못해요. 왜? 업무마다, 업종마다 다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요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에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셔라 라고 정리를 해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걸 정리해보면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파악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딱 편집하는 데는 몇 시간 또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디자인하는 데 몇 시간 이렇게 책정하고 일하진 않잖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딴 거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려운데 이 정량화를 시켜서 그대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약간 정량화시키는 것은 가격 책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단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도 또 걱정이잖아요. 4만 원이야. 예를 들어 키트 하나가 4만 원인데 이걸 한 5만 원 받아? 한 4만 5천 원 받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수익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라는 매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매출 계획도 역시 비용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공방을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한 월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방에 월 이런저런 운영비 있죠. 뭐 전기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뭐 이런 거 내는 거 5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자재 월비용 하는 표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세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가 뭐겠어요? 미싱이겠죠? 미싱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전동 기기들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3년 안에 이 기계의 어떤 비용을 뽑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금액이 약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 그냥 뭐 물건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월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뭐 보세요. 내가 이 4만 원짜리 단가인데 얘를 팔아서 120만 원의 수익을 벌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책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공방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당 얘가 4만 원의 단가인데 이걸 팔아서 내가 120만 원 이상은 벌어야 그래야지 내가 좀 수지타산이 맞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처음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매출 목표를 한 1,0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용에 기반해서 매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먼저가 아니라 비용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격 책정을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1안과 2안을 한번 나눠봤어요. 1안 단가가 4만 원일 때 근데 이게 왜 2안이 4만 3천 원일 때 둘로 구분되냐면요. 옆에 보시면 판매 수량 때문이죠. 예, 100개 팔 때랑 300개 팔 때랑 단가가 더 높아지네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잖아요. 재료비도 더 들어가고 하니까 단가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거고요. 마진율을
10%만 보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4만 원일 때 마진율 10% 보면 4천 원 더 붙여서 팔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가격을 4만 4천 원으로 했을 때, 판매가 100개가 됐을 때는 예상 매출액이 440만 원이고, 월 평균 실수입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얼마가 월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약 36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좀 어림도 없죠? 예. 30만 원 떨어져갖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진율을 높여봤어. 그러면은 한 20% 올려볼까? 그러면 4만 8천 원에 팔아볼까? 라고 했는데 100개 팔아서는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봤더니 48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떨어지는 실수입 저 비용 빼고 그러니까는 한 40만 원 돈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월 유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안이 나왔죠. 이안은 그러면 수량을 늘려보자. 300개 정도를 하게 됐을 때 아까 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개수를 좀 늘린 다음에 나누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마케팅 비용이 3배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쵸? 아까 장소 빌리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100개 기준이었으니까 3배로 더 들였을 때 단가는 44,000원이 되고 여기에 10%로 마진율을 붙이니까 300개를 팔았을 때 약 한 1,400만 원 돈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수입이 이제 약 월 비용을 딱 맞추는 정도가 이제 나오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딱 비용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300개 키트를 단가를 43,000원으로 잡아서 10% 마진을 붙여서 약 한 47,300원 정도에 팔면 그냥 이게 맞구나. 이렇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지는 않는 상태고 이걸 손익분기라고 하죠. 비용이 이제 딱 맞추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서도 한 20% 마진을 잡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가격이 5만 원으로 넘어가요. 5만 원을. 그쵸? 5만 원을 넘기니까 이때서야 약간의 수입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간 더 수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나라는 게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분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 5만 원을 넘기게 되면 시장에 저항이 있다. 5만 원 이상은 조금 부담이다 하면은 방법이 뭐겠어요? 한번 표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수예요. 판매 수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 수량 300개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제작 목표, 어떤 매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키트요, 시장에서 한 4만 원이면 사는데 어떡하죠? 그 4만 원에 파는 키트를 사서 우리 키트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질적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네 하면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 4만 원 키트 사와서 와봤더니 형편없어.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키트는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대형 거래처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한 1,000개 이렇게 주문을 할 테니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느냐? 그럼 어부어부 하지 마시고 그거를 표에 넣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단가를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겠구나 하면 이 정도 할인폭까지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면 그냥 얼마에 후려쳐지는 가격에 그걸 납품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제받을 당시에 울게 되는 거죠. 왜?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거래처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같이 계약을 하고 구두로 다 승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는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매출이 지금 이제 100개 파나 200개 파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1000개 팔고 10,000개 팔고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100개서부터 단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10,000개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매출이 더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뭐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100개 정도 생산할 때부터 단가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10,000개든 1,000개든 그 표에 넣어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경제 수업이잖아요. 비용 관리를 자기가 통제하고 있어야지만이 설사 일이 잘 돼서 터졌을 때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에 임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안전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